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간 고맙습니다. 아, 귀한 시간 여러분들 소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5일에 마포 성산동에 그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는 게 개관을 했어요. 민간의 힘으로 한 땀 한 땀 또 한 돌 한 돌 쌓아 올려서 만든 박물관인데 거기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67년 동안 불편하게 여겼던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지난 50년 동안은 이 운동이 이 문제가 사회 제기되기 이전의 그 50년 동안 전후 50년은 대부분이 다 이 사실을 그냥 역사 속에 묻어두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묻어두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하나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이거 드러내봤자 우리 민족의 수치니까 묻어두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아프니까 이건 당사자들이죠. 너무 아프니까 이야기하면 아픔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묻어두자 라고 해서 50년을 침묵 속에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나비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비의 꿈을 갖자. 나비를 생각하면 뭐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날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굉장히 짧게 살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꾸는 꿈을 나비의 꿈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꿈은 바로 평화를 향한 꿈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동원시켜 볼게요. 자, 평화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평화. 아마 각자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다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평화 조금 반대되는 전쟁이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가 아직 인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이야기하듯이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자, 뭘까요? 이 여성들은 1991년부터 95년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계 군인들에게 집단 강간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31년부터 45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몰랐고 1992년 유엔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갖고 갔습니다. 그럴 때 이 여성들을 만났어요. 비로소 유엔에 참석했던 수많은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각 정부 대표들에게 야, 위안부 문제가 그냥 과거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고 또 평화의 문제구나 라는 인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었는데요. 이렇게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과거에만 있었구나. 물론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저질러진 범죄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지만 현재 문제와 맞닥뜨려지면서 우리들에게 평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간다의 소녀병입니다. 우간다에는 지금도 어젯밤에도 오늘 밤에도 또 혹은 내일 밤에도 어린 소녀들이 신의 저항군이라 불리는 군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년들도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요.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콩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나라에도 정부가 있지만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군인들에게 수없이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강간당하는 게 아니고 엄마부터 본인 딸들까지 강간을 당해요. 이 아이는 자신이 강간당해서 강간한 군인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 여성은 절대로 과거를 지울 수도 없죠. 잊을 수도 없죠.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과거의 그 여성들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역시 전쟁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성들도 강간을 당했고요. 마찬가지로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까지 온 집안 식구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자행이 되었죠. 근데 어느 사회도 어느 세계도 이렇게 전쟁 중에 여성들을 강간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라는 범죄자를 처벌했다는 뉴스가 없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여성들을 강간하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가장 쉬운 무기다라는 것까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여성들은 여전히 해결을 받지 못하고 혼자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고 살아가야 될까? 그게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지금 87세, 85세 된 할머니들의 어린 처녀 시절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성들에게 30대도 있어야 됐고 40대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시절, 젊은 시절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성들은 60대가 되기까지 이 세상에 흔적도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1931년부터 45년까지 약 20만의 여성을 끌고 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범죄는 침묵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거지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하지 않았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연행 때 강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설사 돈 벌게 해주겠다, 공부시켜주겠다, 혹은 정말 이건 실예를 들어 하고 있는 거예요. 캐러멜 먹고 싶지? 너 이거 나 따르면 이거 줄게 라고 유괴를 해갔어요. 이건 범죄가 아닐까요? 연행 과정에 있어서의 강제였느냐 혹은 자원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미 일본군 위안부는 국가의 정책으로 수립을 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컴포트 위민이 아니라 섹슈얼 슬레이브리 바이 저펜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냥 성노예가 아니고 인포스된 국가의 정책으로 위반된 성노예 범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팩트예요. 그게. 정확한 사실인데요. 그뿐만 아니고 이미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다라고 보고서에 다 수록하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가장 무엇보다도 전쟁 범죄다.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다. 부녀자 인신매매 금지를 협약한 그 협약을 위반한 거다. 뿐만 아니고 노예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ILO 29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수차례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가의 정책으로 이 제도가 이 범죄가 집행되었다는 것은 이 문서로 드러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한 신문에 위안부와 관련한 큰 광고를 냈어요. 그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식으로 거기에 인용한 일본 우익들이 인용한 문서가 이겁니다. 이 문서는 뭐냐면은 1938년 3월 4일에 기한한 문서예요. 일본의 병무과, 우리나라 지금 병무청이죠. 병무청에서 기한한 건데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문서를 만들기 전에 이미 지역들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연행해 가면서 유괴 방식으로 연행을 해가요. 그러니까 신문에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라는 기사들도 그 당시에 많이 실립니다. 또 뿐만 아니고 주변 사이에서 사람들이 입을 타고 처녀 공출해 간대. 여자면 다 잡아간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도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되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식민지를 지배해야 되는데 반발도 있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문을 내리느냐? 참 무서운데요. 파견군에서 통제하고 경찰 당국의 연계로 실시해서 여성들을 모집하라라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여성들을 연행했다는 증거예요. 무엇보다도 대신이 위임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위임 도장을 찍었고요. 국방부 차관이 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군 수뇌부가 다 결재를 한 문서예요. 이런 문서가 있고요. 또 이건 도항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 나가면 여권에 분명히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어떤 민간업자들이 이 여성들을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군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배를 타고 전쟁터에 갈 수가 없어요.
군용 트럭에 화물칸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기차도 탈 수 없지만 군함 밑에 화물칸에 실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항증이 있어야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 자체도 여성들을 모집할 때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이동시킬 때도 군수뇌부가 정책적으로 도왔다, 기획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수많은 그냥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점들 보이시죠? 이 수많은 지역으로 조선의 여성들은 끌려갑니다. 필리핀에서 강간당한 여성들은 그 현재 여성들이 가장 먼저 위안소에 도착하면 조선의 이름은 빼앗습니다. 대신에 번호나 일본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성병 검진을 시킵니다. 아무 성 경험이 없었던 여성들, 성에 대해서 모를수록 순결하다, 현모양측감이다 라고 교육을 받고 있던 여성들에게 가자마자 어떤 낯선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군의관 밑에서 성병 검진을 받는다라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위안소마다 위안소 규정을 붙여서 일본 군부는 여성들을 군인들을 통제합니다. 한 군인당 30분 이상을 넘지 마라 등등의 규정을 써서 붙여요. 그리고 콘돔을 지급합니다. 콘돔의 한자 읽을 수 있는 분들 아시죠? 콘돔에 돌격 1번이라고 써붙여요. 돌격 1번이라는 콘돔을 착용하고 여성들을 강간하는 군인들도 그 피해를 입은 여성들도 그들은 제대로 된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미 다 파괴되는 거죠. 이렇게 성병을 검진하고 했던 상해에 있던 아소테초 군의관은 조선에서 끌려온 여성들을 어떻게 그의 일지에 기록을 하냐면요. 사병들의 성배설을 위한 아주 위생적인 공중변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천안이 사병들에게 내린 최고의 하사품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1살부터 28살의 여성을 끌고 갔는데요. 물론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성경험도 전혀 없는. 그런 그 결과 그 군의관은 이런 기록을 일지에 넘기죠. 한 사병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조선 여성을 강간한 나는 그날 밤에 나는 오늘 조선을 정벌했다. 중국 여성을 강간한 나는 오늘 중국을 정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들은 여성을 강간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전쟁의 무기로, 침략의 무기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세뇌를 시켰다는 거죠. 자, 여성들의 신발 없습니다. 전쟁터에 끌려다니는 여성들이고요. 역시 맨발입니다. 표정들은 다 이미 육체 파괴뿐만 아니라 이미 영혼도 파괴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옆에 히익덕거리며 웃고 있는 기념 촬영하는 이 군인, 영혼이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죠. 전쟁이 가해자에게 혹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증상을 갖고 오느냐라는 것을 여실히 아주 드러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은 평양에 3년 전까지만 살고 계셨던 박영신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자, 해방이 되었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에게 해방이었을까요? 아니죠. 아직도 이 여성들은 우리는 해방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받았다는 것은 그 피해로부터 회복되는 거죠. 아직 그렇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의문 하나. 불처벌의 책임입니다. 오늘날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가볍게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재발을 합니다. 재범을 해요. 또 들어가요. 또 풀어줘요. 계속 범죄가 재발되고 있어요. 불처벌 혹은 가벼운 처벌은 이렇게 여성들을 재발시키는데 효과를 주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전쟁이 끝날 무렵에 갇혔던 여성들입니다. 신문을 했어요. 그 신문한 자료는 이렇게 보고서로 미국 정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들은 도서관에 잠자고 말죠.
일본 히로히토를 처벌하는데 아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히로히토는 처벌하지 않아요. 살려줘요. 독일의 나치 범죄자들은 다 처벌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범죄자들, 그 인도에 반하는 범죄자들, 전쟁 범죄자들은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처벌, 불처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해왔냐면은 계속 일본 사회 내에서도 역시 과거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역사를 망언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전범자들에게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모습이에요. 총리들이 전범자들에게 그대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평화롭다 라고 추모하는 사회예요. 그걸 보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은 나도 저들에게 추앙을 받기 위해서는 저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재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 교과서에서 또 혹은 정치가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망언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상처를 입히죠. 그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위안부라고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몸에 남은 흉터들, 외상은 목욕탕도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사회와 단절시킵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모습과 마찬가지구나. 북한에 살아계셨던 할머니의 배 모습이에요. 군인들은 이 여성들을 강간의 도구뿐만 아니라 놀잇감보다 못한 취급을 했어요. 흉측한 그림을 그립니다. 예쁜 그림도 아니에요. 그들의 스트레스를, 전쟁의 불만을 여성들의 몸에 다 학대시킵니다. 칼자국, 담배찜 자국. 할머니 그 가르마가 아니에요. 칼자국입니다. 반항한다고 제대로 시키는 듯 안 한다고 칼을 찔렀어요. 칼집에 꽂은 채 피가 철철 흘렀어요. 이 할머니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시 참석하고 계십니다. 기로녹 할머니시라고. 비만 오면 아파요. 이미 자궁은 20살 안에 19살에 드러냈어요. 이게 지금 위안부가 가져온 여성들의 해방 후의 삶이라는 거죠. 역시 등에 보세요. 담뱃불 지진 자국, 칼자국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요. 피 속에 있는 매독, 성병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몸 때문에 목욕탕도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책임으로만 옷을 고스란히 남은 지 50년이 흘렀어요. 근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윤종옥이라는 여성은 지금 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이화여대 교수였어요. 네, 일제시대 피해자들 동시대입니다.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군인이 나와서 도장을 쫙 찍어 무슨 문서를 나눠줍니다. 내가 정신대 끌려갔는데 도장을 찍었구나. 그 다음날 자퇴서를 내요. 그런데 그런 여성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자퇴서를 내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걸 피해요. 해방이 됐어요. 남자들은 대한독립 만세, 가족과 통하는데 여자들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신문에도 없고 서울역에 나가봐도 없고. 그래서 혼자 연구를 시작합니다. 왜? 책임감 때문에. 나는 목사인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읽을 수 있었어. 내가 끌려가는 위협을 느낄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어.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은 저 시골, 지리산 밑에 언론도 무슨 신문도 텔레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들에서 많이 끌려갔어요.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동시대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를 해요. 근데 이 여성이 조사활동을 하면서 신문에 기고도 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기고를 해도. 저도 몰랐어요. 기고가 신문에 실린지도. 그런데 여성운동이 시작되었어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성운동이 시작되면서 무슨 운동을 했냐? 성매매를 반대하는 운동을 합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기생관광을 왔어요. 한국에 관광 온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성매매라고 기생관광이라고 답했던 사람이 75%나 됐던 그 시대. 그 현실을 여성들이 놀라면서 관광 세미나를 하는데 윤종옥이라는 여성이 만납니다.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운동가 개인의 포기하지 않았던 조사활동, 연구활동은 폭발적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요. 한국의 여성계의 반성을 자각시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론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어요. 일본 정부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민간업자가 한 일이야. 정부는 없었어. 그런데 용기 있게 김학순이라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요. 북한의 할머니도 신고를 하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피해자들이 나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고를 하기 이르릅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에서 같이 연대를 하고요. 피해자들이.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의회에서 결의를 채택하는데 운동을 시작해요. 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캐나다에서, EU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각자 활동을 하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결의가 채택됩니다.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 역사교육을 시키라, 배상하라. 그리고 수요시에서 연대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할머니들은 부끄러웠어요. 왜냐? 우리 사회가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무슨 부끄러운 사람들이 데모를 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는 할머니들의 뒤를 이어 여러분들 같은 청춘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주인이 되어서 수요시를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화로, 발언으로, 편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수요시에 연대하는 그런 집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미국에서, 또 벨기에에서,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천차 수요시를 진행을 했고요. 오는 수요일 드디어 1048차 수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나치의 피해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때만 되면 사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요. 이스라엘 의회에서 총리가 사죄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총리들마다, 대통령마다 나치의 범죄에 대해서 독일인으로서 사죄합니다라는 발언을 해요. 그런데 일본은 강제성은 없었다. 법적 책임은 없다. 이게 현재 일본 정부의 현실이고요. 그런 정부에 따라서 일본 민간인들은 데모를 합니다. 이건 어딜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팻말을 작대기를 꽂고 갑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비에 역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작대기를 꽂고 가요. 미국의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기에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작대기를 꽂고 가요. 그런데 며칠 전 4일에 이런 광고를 전면으로 실었습니다. 위안부는 사실이 아니다. 위안부는 장군보다 월급이 많았다. 그리고 매춘부였다. 이런 광고를 싣습니다. 인신매매라는 것, 성노예라는 것 거짓이다. 그거는 일본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다. 이게 지금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할머니들의 현실이에요. 일본은 변하지 않고 유엔에서 여러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권고했지만 일본은 해결하지 않고 할머니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본 정부가 변해야 되겠죠. 일본 사회가 변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일본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연대할 수 있을까?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역할 하나,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빨리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수요시 참석하는 방학 때라도. 그리고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도록 하는 활동들. 그리고 하나, 서명운동. 또 하나, 동아리 활동. 글쎄 이게 각 학교에마다 동아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이화여대 안에 지금 이화나비가 있어요. 이건 위안부 관련 동아리입니다. 또 양서고등학교에 햇담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에는 트위터 친구들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동아리가 지금 현재 위안부와 관련해서 서명활동, 사죄 캠페인, 트위터 수요 시위 등의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학교 중에 방학 아닐 때는 수요 시위 참석하기 어렵죠. 그럴 때는 이렇게 트윗 수요 시위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한국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글이 아닌 영어와 각국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달란트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다면 일본이 조금 더 큰 압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들, 한국 사회 인식이 변해야 됩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끄러운 존재다. 상처는 덮어둘수록 좋다. 우리가 이 얘기는 좀 거북하다. 묻어뒀으면 좋겠다. 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가 가해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가해자를 잘못했다라는 인식들, 피해자는 존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인식, 이것이 사회 내에 형성되지 않으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나는 죄인이요 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통해서 인권과 명예회복을 해야 되지만 역시 우리는 우리 사회 책임이 있는 것을 자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런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 할머니들은 자랑스럽습니다. 그 전쟁의 아픈 기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사교사가 되어주셔서 평화운동을 해주셔서 인권운동을 해주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머니에게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할머니들에게 궁극적인 치유는 바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 요즘 돌아가실 때 뭐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전쟁하지 마라.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 내가 조금만 아팠더라면 나 그냥 안방에서 쉬었을 거야. 근데 너무 아파서 우리의 손주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나처럼 아프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
안방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수요시에 나와. 아무리 힘들어도 미국에서 올라왔으면 미국에 가. 힘들어도 유엔에 가라면 유엔에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머니들이 나비가 되어 날라와요. 50년 동안 60년 동안 해방받지 못하고 고치 속에서 보둥거렸습니다. 내가 팔자다 내 죄인이다. 씨를 뿜어내면서 나를 울고매었어요. 우리 사회는 따뜻한 벽을 만들면서 당신은 부끄러운 존재요. 사회에서 묻었어요. 당신들은 그냥 입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그거 말하지 마세요. 라고 부모들까지도 고향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지원으로 할머니들이 그 벽을 뚫고 날아갑니다. 해방을 향해. 자신들의 해방을 향해 그리고 어디를 향해.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콩고, 우간다, 베트남 등등의 여성들에게 여러분들 힘냅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면 언니 우리들이 돕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비기금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이 배상을 받는 돈은 다 콩고의 여성들에게 지원하겠다라고 선언도 하셨고요. 그 뜻을 따르는 여성들이 모금을 해서 지금 그런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러한 활동들에 함께 연대하고 또 할머니들의 손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늦겠네요.